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한국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데 야당 리더는 그를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약 7분의 1이 가입된 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살해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26살의 아이빌리그 출신 리조트 상속자인데 이 사건의 키워드는 현재는 척추 수술과 유나바머, 헬스케어, 고스트건, 감시 카메라입니다. 이 사건이 건강보험회사에 대한 불만을 상기시키면서 그를 지지하는 팬들이 늘어나자 관계당국은 그는 영웅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데 큰 보험회사는 웹사이트에서 직원의 이름을 감추고 사진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던 홈리스 피플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전 해병대원에게 뉴욕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등 보수에서는 가해자가 영웅이라면서 환호했고 흑인 커뮤니티는 분노했으며 숨진 홈리스 피플의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월마트 등의 기업과 미시건 대학 등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입학과 채용 등에 고려해온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중단됩니다. DEI가 완벽하지 않다고 버리는 것은 아기와 목욕물을 함께 버리는 것과 같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지만 공화당 시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거듭되는 선언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출생 시민권인 속지주의를 택한 데는 역사적 이유가 있지만 헌법을 바꿀 시도를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도 강해 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대학에서도 주목하는 새로운 직업으로 떠올랐습니다. 21억 달러 시장 규모인 이 분야의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대학이 늘어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부패 등 형사 피의자로 법정에 섰습니다. 본인은 무죄고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면서 버텨왔는데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전시 국정 운영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맨 앞에 그 뉴스를 헤드라인을 읽다가 이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잘못한 이유는 방송실에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지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유튜브 화면을 껐는데 껐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만 것을 다 한 겁니다. 한 몇 분 동안에. 그런데 나중에 켜려고 보니까 maybe 전 팀이 안 끄고 가서 켜 있었던 거예요. 순간 저는 혼자 있었을 때 우리는 신독이라는 것을 배웠지만 혼자 있었을 때 그냥 막 엉켜있고 아무렇게나 막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내가 뭐를 했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맨 앞에 여러분들께 헤드라인 읽어드린 그 부분을 덜 정리된 채 읽어드린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좀 과격해 보이는 문장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 뉴스부터 가려고 했는데 어제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고 방송 끝나고 알았습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의 계엄 이후의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지금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보도를 하는 그 가운데서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의 핵심적인 문장은 월스트리트저널은 might b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뉴욕타임스는 coul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지금의 이 상태로서는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왜 제가 이 두 가지를 전해드리냐면은 뉴욕타임스가 됐건 월스트리트저널이 됐건 미국의 주요 매체에서 한국의 대통령까지는 소개를 하고 자주 보도를 하지만 야당 지도자를 보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 지도자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보수신문, 하나는 진보신문이 하루
하루 차이를 두고 보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은 다 빼고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를 해드리면, 오늘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취소하고 지금 내란죄로 수사받는 과정을 쭉 자세히 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취해온 조치와 생각들, 이재명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인이 여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를 했다고 해서 이거 무슨 소리야? 영상을 보고 나서 이거 합성이야, 가짜 영상이야,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게 사실인 것을 알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유튜브에, 본인은 굉장히 늘 유튜브와 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켜고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라라고 이제 호소를 했다는 거죠. 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인이 국회를 점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그 호소인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국회입니다. 국회를 방어해야지 된다. 미국의 의사당인 거죠. 한국 민주주의와 그의 정치 경력의 분수령이 된 순간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그때 내가 체포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적어도 내가 체포된다면 국민이 체포되고 구금되는 과정을 지켜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이 국회에 가서 이 군인들의 진격도 늦췄고 계엄령을 해제시킬 결의안을 만들 시간을 벌었으며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령을 철회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와 싸우고 있죠, 지금. 본인은 물론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조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사법 리스크가 많은데도 어느 때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가장 입지가 강하다고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봐도 지금 당선 가능성, 선거 치러지면 제일 높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추출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탄핵 시도 실패했지만 지금 이제 내란 혐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유죄가 되면은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고요. 도대체 투옥되면 누가 국정 운영을 하나? 헌법학자마다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떤 매체에 출연해서 어떤 전문가이냐에 따라서 법정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대통령이 서류 사인 같은 것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전문가는 아니다, 그렇게 못해, 체포돼서 수감되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 언론이 그걸 어찌 알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쭉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경멸하면서도 두려워했다고 씁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이 권력 충돌은 늘 오랫동안 있어 온 거지만,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정치 분열이 더 확대돼 왔다, 계엄 이전에도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다 아시는 것처럼 공중 화장실 청소하시는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서 본인도 노동자였고 인권법 전문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렇게 해서 공장 소년이었고 그랬는데, 누군가는 또 이재명 대표를 인기 영합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교수 아들로 명문대학교 나와서 전직 대통령 2명 감옥에 가게 한 수사를 해서 스타 검사가 됐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친기업 정책을 펼쳤는데 보통 사람과는 좀 거리가 멀다, 미국 표현으로 그냥 아웃 오브 터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디너리 피플과. 그래서 이재명의 연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체계적인데, 윤석열의 연설은 좀 횡설수설하고 좀 이렇게 자랑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많았다. 선거 작은 차이로 이긴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총선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나게 크게 이겼고, 이런 얘기. 그 전에 이거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민주당이 다수의 권력으로, 민주당도 얘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다수의 권력으로 법안과 예산안을 저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을 한 그 사람들을 탄핵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탄핵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김건희 그 여사 스캔들로 인기가 떨어지니까
야당의 입법 독재다. 이번에 특히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 그걸 끝낸다면서 계엄령을 내버렸는데 이 계엄령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인 것뿐만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미 판명이 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계엄령의 선포 자체가 한국 정치의 그 양극화를 가장 잘 보여줬는데 이런 정치의 양극화가 될 때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얼마나 감정적이 되고 위험해졌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1월 달에 극우의 어떤 공격을 받아서 뭐 치료받고 생존하고 했었잖아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절대 군주가 되려고 시도를 했었다. 너무 이 계엄령이라는 게 터무니가 없어서 그의 정신이 올바른지를 의심한다. 뭐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뉴욕타임스를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친윤석열 대통령 시위대의 입장도 전합니다. 짧게였지만 보수적인 나이 든 한국인들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감옥에 가둬야지 될 공산주의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어제 그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부분을 아주 좀 길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주말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사이클이 내전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가 자신은 뭐라고 하나요? 그 권력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국가를 화합하는 데 써야지 될 책임이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같은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당의 불안함을 또 역시 뉴욕타임스에 전해줬는데 여당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잡을 수도 없고 도대체 누가 당의 대표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여당과 협상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파가 많이 갈려져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이게 당론을 따르면 탄핵 반대라는 반역의 길이다라고 개개인별로 설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아있는 권력이나마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서로 믿지 않고 서로를 두려워한다. 서로의 목을 잡고 다른 손에는 안전핀을 뽑은 채 있는 수류탄을 휘두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댐은 결국 무너진다. 우리는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혁명으로 이걸 깨끗이 마무리를 할 것이다. 이게 오늘 뉴욕타임스와 이재명 대표와의 인터뷰입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인터뷰도 뭐 거의 비슷한데요. 이건 댐은 결국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뭐 설정을 한 거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도 한계를 넘치면 넘칠 것이다. 넘치고 만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죽기보다는 살기를 선택할 것이다 하면서 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한 가지 일을 해야지 되고 그게 탄핵이다. 오늘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그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썼네요. 어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한국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데 야당 리더는 그를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보도하면서 한 문장이 조금 덜 전해진 거예요. 이러이러한 인터뷰를 했다는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제가 오늘 먼저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것을 조금 간단히 줄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인구의 7분의 1 정도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습니다. 7명 가운데 1명이에요. 그래서 그 헬스케어의 CEO가 살해되고 나서 닷새 만에 어제 오후에 이제 범인이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된 범인의 백그라운드 같은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백그라운드도 중요한데 알고 봤더니 또 이 범인이 아주 중요한 뭐 척추 수술을 한 적도 있고 또 이것은 사회의 현상, 뭐 범인을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6살 뭐 유펜 나왔어요. 학부도 그렇고
또 대학원도 유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밤에 2급 살인 혐의 그리고 무슨 뭐 총기 소지 등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펜실베니아에서 잡혔거든요. 맥도널드의 손님이 그를 알아보고 그 맥도널드 직원에게 얘기를 해서 직원이 이제 전화를 해서 체포가 됐는데 이 맥도널드에 대해서 옐프 같은데 엄청나게 악평이 지금 쏟아진답니다. 뭐 그래서 이게 구글에서 그 평을 내렸을 이럴 정도거든요. 이건 이제 뭘 얘기를 합니까? 건강보험회사에 사람들이 그만큼 그동안에 이제 그 불만이 많았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빌리그를 졸업을 하고 나서 캘리포니아주의 그 트루카라는 아마 산타모니카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 회사의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023년도에 그만뒀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카운슬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메릴랜드에서 살았는데 메릴랜드에서 뭐 친척은 메릴랜드의 뭐 대표이기도 하고요. 당의 무슨 뭐 대의원이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엄청난 부자고 본인도 그래서 리조트 에어입니다. 리조트 그 상속자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님이 만든 무슨 컨트리 클럽도 있고 뭐 양로원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뭐 시스터는 아주 탑 닥터고 뭐 부모님도 엄청 지금 놀라셨다고 오늘 아침에 성명을 발표를 하던데요. 이렇게 됐는데 정말 그 아주 슈퍼 노멀이고 슈퍼 그 스마트한 펄슨이었다. 뭐 고등학교도 막 뭐 유명한 고등학교를 뭐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졸업 연설도 하고 했었던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네요. 터프밸리 뭐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헤이필드 컨트리 클럽 뭐 아는 또 무슨 뭐 로리엔 헬스 서비스, 너싱홈 같은데 방송국도 소유하고 있네요. 이 집안이.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 때부터 원래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난한 이탈리아계 이민자로서 메릴랜드의 리틀 그 이태리 그 커뮤니티에서 살았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이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26살의 범인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름이 뭐죠? 루이지 만지오네라는 범인의 아버지인데 어머니도 뭐 부티크 여행사 같은 거 하시고요. 너무 아무튼 가족들은 충격이라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혔냐. 감시 카메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감시 카메라가요. 사람들이 사생활 보호 안 된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얼굴이 알려진 게 이 호스텔에 사건 전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할 때 그 프론트데스크에 있는 여성이 너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좀 보여줘 해서 마스크를 내렸다는 거죠. 그때 활짝 웃는 모습 있죠.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 스타벅스에서 보니까 눈 있는 쪽이 나왔잖아요. 그런 감시 카메라 때문에 그랬다는 거. 뭐 이런 얘기 해서 이제 그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사건 현장에서 한 230마일 떨어진 맥도널드에서 시켜서 왜 거기서 먹고 있었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잡혔다는 건데 그리고 고스트건 어제도 이제 백팩에서 뭐 $10,000 정도 캐시가 나왔다고 하던가요. 뭐 2,000달러 정도는 외환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 고스트건이 나왔는데 그래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죠. 3D 프린터 건 그리고 소음기 사일런스도 나왔고 이 고스트건이 그 조립하기 쉽잖아요. 사기도 쉽고 부품을 사서 이 시리얼 넘버도 없고 하니까 이게 범행이 추적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고스트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규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시리얼 넘버도 그 부품에도 붙여야지 되고 신원조사라도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온라인에서 다 해서 그 설명서에 맞게 조립을 하면 끝나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 26살에 아이빌리그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엄청난 그 부의 상속자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물론 어제 성명서는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허리 수술, 척추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수술이었다고 하고요. 등에 아주 큰 나사가 4개가 박혀 있는 그런 사진들도 나오던데 사고가 나서 뭐 서핑하다가 뭐 또 다치고 12개월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고 일본에서 한 6개월 동안 지냈는데 그 사이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친구들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그리고 부모, 가족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 엄청난 수술 이후에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일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과 연관해서 헬스케어는요. 손으로 쓴 3페이지짜리 성명이 다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러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그리고 그 마인드셋이 어떤가 하는 것 정도는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헬스케어 회사와 미국 기업에 대한 비판이 대단했습니다. 의료회사가 치료보다는 돈만 우선시하는 것을 굉장히 비웃었고요. 막 기생충에 비유하기도 했고, 공상과학 소설이 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면 그 우울하게 만드는 그 조건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 그냥 항우울제를 줘버린다. 그리고 대형 오일 회사 같은 데도 엄청나게 비난을 했고요. 테드 카진스키, 유나바마 있죠. 유나바마를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78년부터 96년도까지 잡힐 때까지 이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반기를 들고 뭐 몬타나 통나무숲에 숨어 살다가 뭐 동생의 신고로 결국 잡혔고 지난해에 사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가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와이프하고는 별거 상태고요. 그런 사람을 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불공평한 시스템에 대적하는 영웅이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틱톡에서도 그렇고 무슨 레딧에서도 그렇고 뭐 X에서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회사 그 업계에 대한 단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줬다. 이렇게 하면서 뭐 보험회사가 3D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Defend, Deny, 그 Depose라는 이런 보험회사가 하는 거 본인들이 뭐 지연하면서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흐지부지 되게 만들고 하는 머그, 모자, 셔츠, 막 시카고에는 포스터가 다리에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의 얼굴 그 CC 텔레비전에 잡힌 그 카메라에 잡힌 얼굴 티셔츠 아마존에선 지금 다 내리긴 했습니다. 이런 미국 건강보험회사 그 시스템에 대한 좌절 같은 것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카피캣 나오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그가 영웅이 아니다. 그를 신고한 사람이 영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점도 어제는 보니까 이쪽도 극적이지만 이쪽도 극단인 거예요. 어제 박스 뉴스에서 그 5 있잖아요. 5사람 나와서 얘기하는 제시 월터스를 포함을 해서 제시 월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뭐 사형돼야지 된다. 누군가가 그랬어요. 5명 중에 1명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어차피 그 사건이 뉴욕으로 넘어가니까 현장으로 뉴욕에는 사형제가 없는데 하니까 제시 워러스가 사형제가 없다면 감옥에서 누군가가 그를 죽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동료가 거기서 스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로 극단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살인범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카피캣이 굉장히 두려운 거고 미네소타에 있는 유케어라는 비영리 보험회사는 아예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전부 재택근무하도록 했고요. 큰 보험회사들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직원 이름도 감추고 얼굴도 다 사진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방문을 또 안 하는, 웬만하면 안 하는 이런 회사들도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가 체포돼서 안심이기는 하지만 이 헬스케어 시스템에 관한 논란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는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거 미국 사회에 어제 오늘 굉장히 뭐 회오리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를 불러일으킨 이 사건 어쨌든 그 범인은 체포가 됐습니다. 자, 잠시 뒤에도 정말 중요한 미국의 또 다른 사건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국방장관 그 지명자 있죠? 지금 미국의 그 정치적인 분위기는 어떤 성향이 조금 있냐면 밀어붙이면 된다 하는 그 트럼프 그 당선인 그 이후에 많은 그렇게 강하게 본인의 뭔가를 밀어붙이면은 트럼프라는 거대한 우산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피트 헥세스라는 국방장관 지명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안 될 것 같다는 표를 낸 의원조차도 지금 아이오와주의 의원, 연방 상원 의원이 뭐 2번 만나봤더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전부 그게 이제 압박에 의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헥세스가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나 끝까지 싸우라고 했다. 이 국방장관 자리 차지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역시 피트 헥세스가 보일 때는 브렉 캐버나우라는 연방 대법관 얼굴도 함께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연방 대법관이 될 때 강간 혐의 이런 거 전 국민이 다 보는 청문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트럼프 그 대통령 대통령도 저 여자 교수의 말을 들으니까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 했는데도 결국은 연방 대법관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핏 헤그세스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 뭐 처음에는 전혀 안 될 것 같아 했는데 인준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와 오늘 미국에서 한편에서는 환호하고 한편에서는 이거 뭐지? 분노하는 케이스 이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뉴욕 배심원이 2023년도 홈리스 지하철 엔터테이너라고 부르더군요. 이 조던 닐리라는 사람을 마이클 잭슨 흉내를 많이 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것 아실 수 있고 거기 이 사람을 살해를 했습니다. 누가요? 백인이. 데니엘 펜이라는 전 해병대원이 살해를 했는데 살해한 데 이유가 있었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 판결을. 사흘이나 걸렸어요. 배심원들이 의견 일치를 못 봐서. 왜냐하면 이 지하철 안에서 막 걸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승객들을 놀라게 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 데니엘 그 펜이 전 해병대원이 이 사람을 목 졸라서 죽여버렸습니다. 어제 배심원은 7명이 여성, 5명이 남성이었는데 뭐 과실치사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그냥 무죄를 내버린 겁니다. 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페니가 문제도 많았고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뭐 많았다고 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분이나 목을 졸랐고 사람들이 그 목을 조를 때는 그만해라. 정말 그만해라 라고 얘기까지 많이 했는데도 숨졌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원 페니의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목 졸려서 숨진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것보다도요. 이 사람이 목 졸려서 숨진 사람이 숨진 사인 자체는 목 졸려 숨진 것으로 나오지만 그게 목 졸려 숨진 게 아니라 마리화나도 많이 했고 정신질환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사망한 거야.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오늘 뭐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뉴욕에서 발행되는 신문 뉴욕타임즈는 배심원들이 아마 이 법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 마리화나나 정신질환 등으로 사망을 했다. 이제 거기에 무게를 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두려움과 어떠한 그 좌절 같은 것도 반영을 한 것. 또 하나는 이러한 점들은 시민들이 그동안 뭐 범죄와 그 싸우는 보수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이 전 해병대원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번에 그 법무장관 지명자였다가 그냥 뭐 도중에 그 사임을 하고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맷 게이츠라는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지하철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론 디산티스 선한 사마리안이다 이렇게 불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많은 것을 청사진을 그려낸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은 그 해병대원이 왜 유죄야? 무죄지 영웅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이제 이쪽이 환호할 수 있는 판결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백인이 흑인을 이렇게 목 졸라서 숨지게 했는데 이게 완전히 무죄라고? 라는 생각을 또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해서 이제 그렇다 하는 것. 1984년도에도 뭐 지하철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백인이 뭐 청소년들 4명에게 총을 쐈다나 하는 뭐 그런 사건이래요. 근데 이제 총을 쏜 사람이 백인이 뭐 정당 방위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와 똑같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버지는 나는 그냥 시스템이 완전히 이거는 시스템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뭐 그런 얘기 한마디 하면서 그냥 내 아들이 보고 싶다. 아들이요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조던 닐리가 30살이고 이 가해자는 데니엘 페니는 전 해병대원은 26살이고 이러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미국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을 해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폐지한 데서 DEI를 가져왔습니다. DEI 하면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하면 아무래도 같은 일을 하거나 뭐 학생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 소수 인종을 좀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성공을 했으니까 계속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여기 학교에 들어오는데 교수로 임용되는데 다른 그 백인들보다 원래 밑바탕이 조금 좀 그 허술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DEI로 해서 굉장히 많이 그 DEI로 뭐 혜택을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월마트도 얼마 전에 폐지한다고 했는데 월마트 같은 데도 입찰하고 하면은 뭐 공개 입찰 같은 것들 하고 하면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할 때 똑같으면은 뭐 여성을 선택한다던가 소수 인종을 선택한다던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지금 싹 없애버린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것도 역시 2020년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조지 프로이드라는 목 졸려서 숨진 흑인 백인 경관에 의해서 그 사건이 있은 뒤에는 더 많은 업체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DEI를 해오다가 지금은 뭐 지지난주에 미시건 대학교가 우리 안 하겠다 했잖아요. 미시간 대학교가 워낙에 공립학교 중에서 큰 대학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그런 거 하면은 돈 안 준다고 하니까 국립학교니까 국립대학이니까 정부의 지원이 있잖아요. 연방정부 지원도 있고 주정부 지원도 있고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공화당으로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화당은 소수 인종보다는 백인입니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그러니까 학교가 다 좋아. 그럼 다인종도 좋고 이런 거 다 좋지만 기금을 못 받으면은 그 존재의 이유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는데도 그렇고요. 이거는 꼭 인종뿐만이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의 다양성 보장도 그렇고 공화당의 주지사들도 계속 이 DEI 없애라. 공화당 그 정치인들도 없애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전국적으로 DEI를 없애버리겠어.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핏 헥세스라는 국방장관 지명자 같은 사람도 이 지금 여기서 다 없애야지 돼. 국방부에서 다 이 DEI를 없애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저 합참의장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어떻게 저렇게 합참의장이 됐어. 흑인이기 때문에 됐다는 그 이유밖에는 없어. 지금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플로리다주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도요 4월 달에 DEI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린 공적 자금 안 주겠어. 그런 거 하는데 플로리다뿐만이 아니라 텍사스, 아이오와, 유타도 대학교에서 지금 전부 DEI 없앴거든요. 그럼 뭐 어퍼머티브 없애서 좋다고 하던 한인들이 DEI 없애면은 또 마찬가지로 나빠지는 겁니다. 아무튼 엘라마마도 조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대학교에서 어떤 문화센터 같은 것 없애고 이 DEI가 있은 뒤에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김밥 안 먹었습니다. 시커멓다고 이상하다고 안 먹었어요. 뭐 팥빵 이런 것도 안 먹고 하다가 뭐 이런 코리안 아메리칸 문화의 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김밥, 잡채, 불고기 이런 거 엄청 잘 먹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프로그램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DEI 프로그램에 대한 그 비난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런 교수를 임용할 때 아니 실력만 보고 해야지 그런 거를 왜 보냐고. 학생을 채용할 때 그 백그라운드를 왜 보냐고. 점수만 좋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물론.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같은 대학교의 DEI 프로그램은 특히 너무나 이념적이다. 너무 소수한다. 이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백인을 차별한다. 이게 어퍼머티브 액션을 철폐해야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왜 유대인은 보호하지 않느냐. 또 유대인은 또 꼭 따로 취급해서 들어가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 공화당이 선거에서 많이 이기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거 없애야지 돼 하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는 하네요. 어떤 교수인데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정말 그 소속감 같은 걸 느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속감을 느낀다는 게 전에는
시커멓다고 막 김밥 같은 거 안 먹던 사람들이 김밥 너무 좋아한다고. 학부형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슨 날 해가면 요즘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 것을 하면서 막 자부심 느끼고 막 이러다가 이런 것을 못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학생이 학업적으로 성공하고 막 당당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조금 줄어든다. 뭐 짐작은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탠포드 대학처럼 DEI 프로그램이 좀 너무 극적이다 하면 조금 고친다던가 하는 게 맞지. 이거 완전히 DEI 하다가 그냥 없애버린다면은 아기하고 목욕물만 버려야지 되는데 아기까지 다 내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로스쿨의 교수네요. 그리고 이제 DEI 프로그램의 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폴 브레스트라는 이분이 본인이 DEI 프로그램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그걸 그렇다고 다 없애버린다고? 이 미국에서? 그럼 아기하고 목욕물 같이 없애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미국이 이제 그 보수의 물결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한동안 또 적어도 4년은 간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어쩌죠? 컴퓨터가 움직이질 않아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한번 해보고요. 안 움직이면 뭐 그냥 네.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화면 하나 정도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이 오늘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건가요? 지금? 자, 우선 21억 달러 규모의 산업, 미국의 새로운 산업입니다. 그게 이제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 인플루언서에 관련된 그 산업이 미국에서 그 정도 된다는 건데요. 또 사라졌어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방송을 어떻게 그냥 해봐야지 되나요? 광고를 조금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광고부터 조금 들어주세요. 어쩔 수 없네요. 컴퓨터가 전혀 지금 제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이 아낀다고 프린트를 안 하고 오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기는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뭐 방송을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은 움직이지도 않는 걸 뭐 만진다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만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21억 달러 규모의 그 산업, 인플루언서, 이 산업에 대해서 각 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알칸소의 공과대학이라든가 아니면 텍사스주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이런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뭐 유네스코 같은 데와 연관을 맺고 인플루언서들도 뭔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때 이 정보가 맞는 것인가 틀리는 것인가를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지 되기도 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어느 텍사스의 어스틴에서 하는 것은 유네스코와 협력해서 하는 것은 무료라고 하고요. 뭐 4주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뭐 세계에서 170개국에서 10,000명이 신청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인플루언스가 된다 하는 수강 신청자들이 이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잭슨빌 그 주립대학교의 그 어떤 교수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인플루언서가 되는데 이런 것도 대학교에서 아주 정규적으로 뭐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2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인데 이게 앞으로는 얼마나 큰 시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리고 이걸 공부를 꼭 체계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야? 아니야. 뭐 열정적이면 되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야를 뭐 감성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거대한 그 인플루언서 자체가 그 브랜드가 되고 나면은 뭘 잘못 전달해서요. 이탈리아의 너무 중요한 어떤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 무슨 어떤 그 벌금을 물어야지 되기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뭐 몇 사람, 몇백 명 이렇게 보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보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만큼 본인들이 얘기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인플루언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도 하고요. 스페인어로도 강의를 하고 포르투갈, 뭐 프렌치 같은 것으로 전부 이제 강의를 한다.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그제였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터 프레스와 인터뷰를 해서 이건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떤 그 원정 출산 같은 것이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대세가 되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세계에서 뭐 모두 미국처럼 전부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주진 않습니다. 한국도 안 그렇잖아요. 한국은 이제 또 아버지를 그 따라가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속지주의를 하게 됐냐면 그게 아주 과거로 올라갑니다. 1868년이니까 그때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노예들한테 노예 해방했죠. 미안한 거예요. 남북전쟁 이후에 헌법이 과거의 모든 노예에게 시민권을 주고 이게 이제 미국인 거죠. 시민권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 같은 것도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그 아이에게도 시민권을 주고 이거 원죄가 있어서 원죄 때문에 속죄를 하려고 이렇게 미국은 그 이곳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를 그 한 거죠. 출생 시민권을 한 건데 이거 필요 없다. 뭐 안 하겠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러려면 헌법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법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이 유일하다. 뭐 미국에 와서 아이만 낳으면 그 아이가 전부 시민권이 되는 게 이게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원정 출산으로 와서 할 수도 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끝내자 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뭐 외교관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미국 시민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이렇게 미국처럼 화끈한 속지주의를 하진 않지만 나토 그 소속 국가 가운데서도 몇 개 국가, 멕시코하고 그 캐나다는 분명하게 이제 속지주의를 하죠.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 미국만 그런다고 했지만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고 많아요. 남미에서들도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바뀌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다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시간 계산을 못 해놔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시간 계산을 하면서 마지막 남은 이슈 하나를 지금은 또 되네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이 제가 그 광고가 하나가 남았었고 그리고 늘 이때쯤 이전에 시간 계산이 끝났어야지 되는데 아직도 못해서 내일부터는 종이를 아낀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꼭 종이로도 카피를 해가지고 와야지 되겠어요. 마음대로 됐다 안 됐다가 이러니까 아마 인터넷에 뭔가 점검을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자 보면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제가 안심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건 이제 세계의 큰 그 흐름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까요? 어제 텔아비브에 있는 법정에 갔죠. 법정에 갈 때 가기 전에 안 가려고 한 11시간 정도를 버텼습니다. 왜 안 가느냐? 지금 우리 그 총리가 가자와도 전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시리아의 정권이 무너져서 시리아의 바사드 알 아사드가 야세르 알 아사드가 라스트 네임 바샤르 알 아사드가 러시아로 망명을 푸틴이 개인적으로 허용을 해서 가고 도망치고 하면서 시리아에 있는 무기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막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격 분자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럼 한쪽에서는 하마스와 전쟁, 이쪽에서는 또 역시 시리아의 과격 분자와의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 그 재판은 부정부패 재판이잖아요. 와이프도 연루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언론사의 사주들과 함께 이권이 개입돼서 이렇게 저렇게 했었던 그거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총리가 재판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안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도 이 뭐 법원이 결정을 하니까 받게 됐거든요. 물론 이 총리도 죄진 거 한 개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요, 정말 세상에서 미국이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서 그런지, 물론 그 죄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은 되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지금 법정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나는 한 톨도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벤자민 네타냐후는. 증거가 많이 나와도 배임, 뇌물수수 등 뭐 3가지 혐의인데
이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서 하니까 야, 이거는 정말 세계에서 죄를 저질러도 아주 떳떳해야지 되는 세상이 온 건가? 피트 헤그세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 대해서 이 뉴스를 말하는데도 왜 나쁜 뉴스를 왜 말하느냐고 굉장히 저에게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또 할 말은 해야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트 헤그세스 이런 사람 분명히 성폭행 문제 또 무슨 문제 뭐 자금을 어떻게 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죄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목소리가 크면은 일단 이기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75세의 벤자민 네탄야후가 지금부터 재판을 받는다면 적어도 이게 몇 주 일은 걸릴 텐데 시리아와의 문제 또 가자 전쟁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함께 하면서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재판이 조금 중단됐었던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마음속이 어수선했었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딱 정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